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알기입니다. 미국에서 내년 1월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정권 이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정치 공백 현상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 증시도 동반 급등했는데요.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장관 임명이 동북아 관계 그리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도널드 트럼프는 연방 총무처에 정권 인수인계 개시를 지지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대선 패배 선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패배 선언이라는 게 딱히 명문화된 형식은 없는데요. 패배를 인정한다. 그리고 미국은 하나다. 그리고 축하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싸움에 졌지만 정책 실현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네 가지 내용을 담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전임 대통령들의 패배 선언과 달리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하더라도 다른 버전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용도 이런 네 가지 핵심보다는 자신의 정책 시적을 무지개 빛깔처럼 장황하게 언급하는 문제, 또 자신의 투표한 유권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큰데요. 네. 이같이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면은 무당파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겠지만 퇴임 뒤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면이 없는 한 핵심 내용이 들어간 패배 선언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23일 외교안보 분야의 6명의 고위 관료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내정됐는데요. 대북 강경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네, 토니 블링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김정은을 최악의 폭군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군사적 해결책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좀 무토막 잘라듯이 정확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60발 전후에 핵을 포기하기까지 압박이 답이라는 주장을 지금 해왔던 사람입니다. 네. 이 때문에 북한이 핵폐기 로드맵을 가지고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도 협상 테이블에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북한의 핵폐기 로드맵을 내놓기 전에는 한국도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관계는 아무래도 새 정부 들어선 초기에는 가장 안 좋은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동북아 국제 질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블링컨 같은 경우는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지 말라. 그리고 미국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고요. 그래서 도전한다면 동맹국과 함께 강력한 포위망을 구축해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때보다도 중국 하이테크 기업을 아주 신중하게 위험론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네. 정책 갈등도 절대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중국이 국제 규칙이죠. 기후변화라든지 인권 문제, 강제노동, 그리고 보조금 지급,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서 국제룰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동맹국과 함께 압박하겠다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강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이런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미국은 환율 조작국, 상계 관세 부과, 농산물과 관련된 수입 요구를 우리에게 더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은 자넷 옐런 전 FRB 의장을 재무장관에 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아주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월가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앨런 전 FRB 의장을 기용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자넷 앨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는 여왕이라고 부를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 하마평에 올랐던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지 라헬 브레이너드와 같은 급진 좌파가 입각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다우지수가 오늘 3만 선을 돌파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바이든이 자넷 앨런을 낙점한 것은 아무래도 국제 공조 복원을
자신의 정책 목표로 제시했던 만큼 국제 금융 체계 구축하는데 적임자라고 봤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넷 옐런이 공화당이 반대하는 1930년대의 뉴딜 정책과 같은 그 대형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문제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자넷 앨런 같은 경우에는 4년간 2조 달러는 거액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사회보장비 지급을 포함해서 10년간 무려 10조 달러의 규모의 재정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의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현재 연방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는 27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예. GDP 대비해서 130%가 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장기 금리가 조금이라도 상승하면은 재정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FRB와 연대를 해서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시켜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앞으로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뿐만 아니라 은행과 증권 사업을 아예 분리하는 은행 규제 개혁, 그리고 또 예산을 둘러싼 상하 양원의 조정 역할을 재무장관이 해야 되는데 이런 재무장관이 할 수 있는 정책 역량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자넷 앨런 의장만한 인물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 그 무난히 비준을 받을까요? 네, 아무래도 누구보다도 상원 인사청문회는 가장 먼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FRB 의장 시절에 상원에서 그 공화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그 질의를 받았고 또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켰던 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트위스트 의회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또 제재 개혁, 은행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의 조정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 탄생과 관련해서 미국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파적 이해만으로는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넷 옐런의 첫 도전은 코로나 관련 경기 부양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언제쯤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상하 양원에서는 그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 정부 기관 폐쇄를 막기 위한 세출 법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도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를 주장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5천억 달러 정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항공사라든지 중소기업에 수천억 달러 지원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딜을 받으면 대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실업급여 연장 또 가계 현금 지급 안들이 통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2월 달까지는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추가 경제 예산안이 편성된다는 점에서 주시장에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자넷 옐런이 정부와 FRB의 연계 플레이를 이끌어가면서 금융 정책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만약 제가 예를 들면요, MBC에서 신인 트로트 가수인 요요미라든지 송가인, 장보윤 쇼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초청 가수로 김연자, 나훈아 씨가 초청이 된다면 시청자들은 대부분 김연자, 나훈아의 특별쇼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 세계 금융 시장의 여왕제인 자넷 앨런이 바로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위상에 걸맞게 이제 FRB 같은 경우에도 연계 플레이를 하기에는 상당히 그 적임자고요. 또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월가조차도 대놓고 반대를 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넷 앨런 의장이 임기 동안 4년간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60%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재정 출동과 관련해서 자산 버블 현상이 일어나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좀 그 강도 높게 금융 불균형을 구두 개입할 가능성이 크고요. 대신 환율에 대해서는 강한 달러를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네. 앞으로 워낙 강세에 따른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자금 유입도 빨라지고요. 국내 그 자산 버블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자넷 옐런 재무장관 시대가 이제 시작되면은 우리 한국 경제에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네, 당장 오늘 다우지수가 3만 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뒤에 정권 이양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저금리 환경이 앞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금융이나 경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자간 경제 협력이란 틀에서 보면은 앞으로 아시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그 성장 시장들 같은 경우는 무역량이 좀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5G 투자에도 많은 자금을 집행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또 소재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충전 스테이션 관련된 그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회사채 디폴트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재정을 지금 대규모로 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인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는 277조 달러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GDP 대비로는 무려 365% 정도 되고요. 이는 1년 전에 비해서 40%포인트나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 중단이 2, 3개월 정도만 더 진행이 된다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금 융통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다행인 것은 신흥국, 특히 중국을 뺀 나머지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 부채가 29조 달러로 2019년보다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들, 그다음에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더디겠지만 한국이나 인도 같은 쪽은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앞으로도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현재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주에 중국에서는 그 최고 우량 등급의 회사채에 연쇄적인 디폴트가 일어났다는데요.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나라에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갖다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에서는 BMW의 중국 합작 파트너죠. 화청그룹, 또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칭화 유니그룹 같은 중요 기업들이 속속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디폴트가 일어났는데요. 예. 이 때문에 그 현재 춘칭에서 디램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도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특히 국유 기업들이 최근 들어와서 40% 전체 디폴트 중에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중국이 그 최대 그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의 상장이 무산이 되면서 금융 신용도가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금융 시장에 달러 대출을 해주는 해외 은행들이 없다 보니까 중국의 달러 부족 그리고 또 자금난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그 금융 시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순항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시장에 넘치는 돈이 계속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앞으로도 당분간은 증시로 자금 유입이 상당히 빨라지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증시로 자금 유입이 빨라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눠서 보면은 현재는 과열 현상이 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은 현재 100조 달러 정도가 되고요. 네. 또한 그 명목 GDP는 84조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를 보면은 한 120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수준은 2007년 그 국제금융 위기 때보다도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170일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 쪽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이제 서서히 그 가장 안전한 한국이나 인도 그리고 아시아 주변 국가 쪽으로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 흐름을 타겠지만 아무래도 그 주가가 그 앞으로 있을 3년 뒤의 경제 상황까지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가 변동성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연말을 맞아서 미국 연기금과 헤지펀드 등은 어떤 투자 전략을 펼칠까요?
네, 연말이 되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 각종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익이 남는 그 주식을 매각하게 되는데요.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전 세계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연말에 한 3천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3천억 달러 정도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는 7조 달러 규모의 그 밸런스형 투신 펀드도 있고요. 또 미국이나 전 세계 연기금 그들을 보면 확정 급여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때문에 연말에 수익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주식을 팔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11월 말에는 그 전 세계적으로 한 1,500억 달러, 그리고 12월에도 이 정도 규모의 주식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달러화 약세가 이 구조적인 현상이라면은 국제 금값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국제 금 가격과 관련해서 골드만삭스가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요. 금 가격이 내년 초에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국제 금 가격은 1트로이 온스에 1,888달러지만 내년에는 2,3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같이 보는 거는 내년에 바이든 정부가 경기 부양으로 해서 대규모 재정 출동을 단행하고요. 또 금리도 낮은 수준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질 금리와 금 가격의 상관관계로 계산해 보면 내년에는 2,3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도 유명한 투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였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